코로나보다도 사망률에는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미세먼지였습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생기는 가장 대표적 질병은 혈액이 끈끈하다, 치매나 알츠하이머, 좀 더 나아가선 수명을 단축시키는 대표적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건강 피해를 줄이는데 꼭 명심하셔야 될 것들은 안녕하십니까,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연세대학교 환경공학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영욱이라고 합니다. 1986년도부터 미세먼지 측정을 시작을 해서 1980년대에는 이미 이제 호흡기 질환에 대한 얘기, 90년대 심혈관 질환, 그 이후에 뇌질환까지 굉장히 많은 질병과의 연관성에 대한 것들의 연구에 참여하면서 현재까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망률로 계산을 해보면 코로나 사망률이 연간 한 8,9천 명 정도 사망을 하는 반면에 미세먼지의 현재 정도의 농도 수준에서도 우리나라 인구의 약 2만에서 3만 명 정도가 사망이 가능하다는 것들로 추정을 하고 있어서 코로나보다도 오히려 사망률에는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미세먼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9년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결되어야 될 가장 심각한 문제의 1순위가 미세먼지였었습니다. 미세먼지는 말 그대로 미세, 작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먼지의 단위로 마이크로메타라는 단위를 씁니다. 머리카락 굵기에 보통 한 20분의 1, 30분의 1 정도의 굉장히 가는 크기, 즉 육안으로는 보통 판별이 안 되는데 아주 작고 가벼운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잘 알려진 굉장히 해로운 대기오염 물질들과 결합된 상태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먼지다. 미세먼지로부터 생기는 가장 대표적 질병은 우선 호흡기를 통해서 먼저 가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부터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 이것들이 폐포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도달 과정과 도달 이후에 염증 반응으로 발전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호흡기가 기능이 떨어지거나 증상을 악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 첫 번째의 작용이고요. 두 번째, 이러한 먼지들은 결국 이제 혈관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혈액 중에 이동되어질 때 이물질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몸의 면역 체계인 대식세포가 이런 것들을 잡아먹게 되는데 그 부작용이 혈액 주변에 염증 매개 물질이라는 것들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즉 부작용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혈액의 점도가 높아진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혈액의 점도가 높아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사회적으로 이야기할 때 혈액이 끈끈하다, 혈액의 상태가 점도가 높다라고 표현합니다. 심장에서 펌핑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의 많은 부위로 혈액을 이동시켜야만 정상적으로 활용이 되어지는데 점도가 높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이동을 잘 못하게 되는 현상, 즉 저해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것들이 좀 더 심화되어지면 허혈성 심질환, 그리고 좀 더 나가선 심장마비와 같은 현상으로까지 연계되어질 확률들이 높아져 단순히 혈액 상태를 악화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들이 심장, 혈관계통에 여러 가지 영향으로 나타나서 미세먼지로부터 나타나는 건강 피해 중에서 가장 심각하고 건강 피해를 악화시키는 첫 번째 요인은 심장, 혈관계통의 질병들이 악화되어지는 것들이 첫 번째. 이 그림에 보시면 까맣게 되어 있는 부분은 대식세포의 핵입니다. 그런데 A, B, C, D, E에 해당되는 동일 연령대의 아이들의 대식세포를 확대시켜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그 안에 까만 점들이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블랙카본이라는 겁니다. 즉 먼지의 일종인데 탄소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A로부터 E까지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살고 있는 집의 위치가 A는 도로로부터 가장 먼 곳에서 살고 있는 아이고 E는 도로에 가장 인접한 곳에 집을 갖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러다 보니 호흡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먼지 중에 포함되어 있는 블랙카본들이 사진으로 보여준 것들이라 이미 이에 해당되는 지역의 아이는 몸 안에 염증 지수가 엄청나게 늘어나 있는 상태이고 단순히 먼지가 높은 곳에 사는 아이와 낮은 곳에 사는 아이의 혈액 상태에 대한 것들로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연구가 바로 심혈관 질환의 가장 대표적 증상의 것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것으로 최근에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분야가 어디냐면 뇌질환에 대한 것들입니다. 작은 크기의 먼지로 최근에 형성되는 먼지의 형상들이 바뀌다 보니 굉장히 많은 먼지가 뇌 쪽으로도 이동이 가능하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선 연구들 중에서 영국의 랭카스터 대학에서는 치매 환자들의 뇌를 해부해서 보았더니 탄소 덩어리들이 뇌의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관찰이 된 연구들이 있었고 뇌를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있는데 먼지의 크기가 작아지니까 통과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들이 통과되어져서 결국 뇌의 많은 부분에 가서 기능적인 이상이나 뇌에 여러 가지 병변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들에 착안해서 치매나
치매나 알츠하이머 등의 뇌 질환에 대한 시신경 변화에 대한 것들이 연구되기 시작했고, 이게 좀 더 발전해선 인지 기능에 대한 변화, 그러다 보니까 단기 기억 상실과 같은 것들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도 작용을 하고 있어서 먼지 농도가 높으면 말 그대로 그냥 공부하는데도 방해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서 굉장히 많은 뇌계통의 질환, 또 뇌에 대한 기능적인 부분에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원인으로 미세먼지가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가장 큰 건강 피해로 추측되어지는 것들은 결국 우리의 수명을 단축시킨다라는 것들인데, 굉장히 오래전인 199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는 6개 대도시에서 10년 이상 미세먼지 농도를 상시 측정을 했던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일반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대한 것들을 추정하는 연구를 진행을 시켰습니다. 6개 도시 중에서 가장 낮은 도시의 사망률을 일로 놓고 먼지 농도에 대한 것들로 그냥 그림을 그렸더니 똑바로 일직선상으로 그림이 그려져서 일반 사망률이 대략 30% 정도 증가된 것들로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이 연구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시켜서 하버드 대학에서 2017년에는 이러한 것들을 6천만 명의 보험 자료를 가지고 추정을 해서 도시별로 찍은 그림을 똑같이 그려서 이 기울기를 표시를 했는데, 최근에 미세먼지로부터의 건강 피해는 훨씬 더 낮은 농도로부터 출발을 한다라는 것들이 입증되어져서 6.2 마이크로메타 럼퍼 큐빅 메타에서도 이미 건강 피해의 시작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들로부터 착안해서 PM2.5는 사람들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가장 대표적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지는 굉장히 작다. 공기 중에 있는 먼지들의 크기가 작아진다는 것의 의미는, 먼지는 작을수록 공기 중에 떠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우리 몸에 피해를 일으킬 확률들이 높아진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먼지는 작아질수록 건강 피해를 크게 일으킬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몸에 들어가서의 기전적 피해는, 먼지가 작아지면 공기 중에 떠 있는 시간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을 통해서 호흡기로 들어가서 깊은 곳까지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들은, 우리 몸은 먼지 한 개당 피해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즉 무거운 먼지가 하나 들어갔다고 해서 피해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먼지가 하나씩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그 하나 당으로 건강 피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현재 과학적 기술이 좋아지면서 먼지를 줄이는 기술이 굉장히 좋아졌지만, 그 기술의 내면에는 먼지가 굉장히 작게 깨져서 숫자는 늘어난다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몸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강 피해는 무게를 줄였다 손 치더라도 숫자가 늘어나는 현상 때문에 오히려 건강 피해는 월등히 늘어날 확률이 높아서, 우리는 먼지를 숫자적으로 통제하는 일도 같이 병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가고 있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는 건강한 상태일 때는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것들을 사람들이 면역 체계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겨내기 때문에 크게 느끼지를 못합니다. 반면에 약한 사람들한테는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좀 심각하게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아이들은 아직까지 자라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면역 체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시기이고, 노인들은 몸의 여러 가지 면역 체계들이 약해져 가고 있는 시기이고, 또 임산부와 같은 경우는 2세를 잉태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전달되어질 여러 가지 유전적 상태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나쁘게 작용을 할 확률들이 높겠고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미세먼지와 같은 것들로부터 건강 피해를 받는 사람들, 즉 호흡기 질환을 갖고 있다거나 심혈관 질환을 갖고 있다거나 알레르기 질환과 같은 것들을 현재 갖고 있는 기저질환자들한테는 이러한 증상들이 악화되어져서 자기의 증상을 발현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원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미세먼지와 같은 것들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즉 건강이 약한 사람들한테 많이 나타난다고 해서 정상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반응들이 일어나는 사람들을 민감 집단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러한 집단들이 주로 피해의 대상자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는 우선 육안으로는 판별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감각적으로 아시기에도 굉장히 좀 어려운 물질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측정망에 대한 자료들과 같은 것들을 활용하시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겠는데요. 스마트폰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에어코리아라는 곳을 확인을 해보시면 국가에서 유지하고 있는 굉장히 촘촘한 국가 측정망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거리별로는 가장 짧은 거리 안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값들을 상시로 확인할 수 있는 에어코리아라는 앱이 있어서 나랑
나랑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값들을 내가 수신을 해서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값들을 근거로 해서 행동을 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어코리아 안에는 실시간 측정 값뿐만이 아니라 내일 예측될 수 있는 값까지를 같이 확인할 수가 있어서 내가 어디로 이동을 하거나 내일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 대한 것들도 역시 예상을 하고 경로에 대한 것, 대처 방법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시면 좋아서 그 안에는 어린이나 노약자나 임산부나 기저질환자들에 대한 행동 요령도 먼지나 대기오염물질의 농도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제한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자기의 몸에 맞게 대처하시는 것이 필요한 행동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은 미세먼지에 대한 농도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행동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민감군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미세먼지가 높을 때는 야외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도로 자제해서 자기 스스로가 노출되는 노출 농도를 낮추려는 행위를 하시는 것이 가장 필요한 행위들이겠고요. 두 번째, 개인적으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결국 마스크라는 것을 쓰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가 만연되다 보니까 비말 마스크라는 것들을 활용을 하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비말 마스크는 미세먼지와 같은 것들을 제거시켜주는 기능이 없는 마스크이다 보니까 별 효과를 볼 수가 없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는 KF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보건용 마스크 중에서도 KF80, 94, 99라는 것들이 보통 일반적인 명칭인데 그만큼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KF80은 80% 정도, 94는 94% 정도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마스크라고 이해를 하시고 쓰시면 되는데 반면에 저감률이 높다 보니까 산소가 공급되는 공급량도 줄어든다라는 것들로 이해를 하셔야 돼서 호흡에는 어느 정도의 저항이 있는 마스크들이다 보니까 꼭 명심하셔야 될 것들은 먼지를 덜 마시겠다고 마스크를 꼭 붙들고 다니시다 보면 호흡곤란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유지하려는 잘못된 이해를 하시다 보면 순간적으로 쇼크를 받거나 굉장히 심각한 상태까지 빠지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내가 호흡에 조금이라도 저해를 받는다라는 것이 느껴지시면 마스크는 바로 띄는 것들이 행동 속에서 꼭 이해되셔야 될 부분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내에도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급격히 발생하는 가정에서의 행위들이 있는데 우선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의 행위는 흡연이라는 겁니다. 가능한 흡연자들하고는 같이 생활을 안 하시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의 행위이겠고요. 두 번째로 일상에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조리 과정입니다. 연료를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연료로부터 기인되는 오염물질들이 굉장히 공기 중으로 많이 이동을 한다는 것을 첫 번째로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두 번째, 조리 방식에 따라서 오염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가장 많은 오염물질들을 만드는 조리 방식은 굽는 행위, 두 번째가 튀기는 것, 세 번째가 삶는 것 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리 방식에 따라서 발생되는 먼지나 대기오염물질의 양이 급격히 달라지는데 굽는 행위할 때 항상 신경을 쓰셔야 될 첫 번째 일은 후드나 덕트와 같은 것들을 잘 점검해 보시고 꼭 활용을 해서 쓰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염물질들이 다 실내로 퍼져나가고 호흡기로 이동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후드나 덕트를 켜서 조리를 하시는 것 첫 번째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내로 퍼져나가는 양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창문을 열어서 실내의 농도를 좀 더 낮추는 일들을 하시는데 창문을 여실 때는 한쪽 창문만 여시는 것이 아니라 양쪽 창문을 다 열어서 바람길과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실내의 농도를 충분히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시는 일들을 해주십사 하는 것들이고 세 번째로 꼭 기억하실 것은 조리 공간들을 분리해 주십사 하는 것들입니다. 굽기와 같은 행위를 할 때는 공간을 분리해서 아이들은 자기 방에서 문을 닫고 공부를 하게 하거나 노약자들이 조리 공간에 같이 있게 하거나 아이들이 우는 것들을 보시려고 바로 옆에다가 아이들을 눕혀놓고 있는 일들과 같은 것들은 굉장히 아이들한테는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 기억하셔서 조리 공간과 같은 것들을 분리하는 일, 그 다음에 후드나 덕트, 창문을 이용한 저감 행위와 같은 것들을 잘 활용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민감군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알레르기 질환인 아토피나 천식과 같은 것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조리 시 가능한 마스크와 같은 것들을 써서 개인 노출량을 줄이는 일들도 병행을 해주시는 것이 개인적 노출량을 줄이는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새벽이 되면 토양과 공기의 온도 차이가 가장 적어지는 시간대가 됩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공기가 섞일 수 있는 공간이 가장 좁아지는 시기. 그러다 보니까 새벽 공기는 정체되어 있는 상태의 공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공기의 상태는 더욱더 나쁠 상태로 존재할 확률들이 높기 때문에 새벽에 운동을 하시는 때는 오히려 공기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낮 시간대는 일사량이 많기 때문에 오염물질 발생량이 많지만 않다면 그 시간대가 훨씬 더 공기는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동안 교통공단에서 차 안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순환모드로 놓고 운전하라는 표어들을 썼었습니다. 그 방송을 보고 제가 제일 먼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는 빨리 그렇게 하면 안 되는 행위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자동차 순환모드를 놓게 되면 앞차의 배기가스가 차 안으로 그냥 유입되는 현상들이 벌어지게 돼서 자동차 배기가스 안에는 미세먼지뿐만이 아니라 일산화탄소 등의 굉장히 해로운 유해물질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추어주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자동차 배기가스 안에 포함된 굉장히 많은 발암물질들이 바로 차 안으로 유입되지는 현상들이 생기다 보니까 차 안에 순환모드를 놓게 되면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등등의 발암물질 농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현상들이 생겨서 차 안에서는 아주 해로운 상태가 유입될 수 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미세먼지 등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의 이유는 연료 사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날이 추워지는 겨울이 되게 되면 난방 연료를 사용을 한다거나 연료의 연소율이 떨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연소를 할 때도 그 연료를 더 많이 써야만 동일한 에너지를 얻어내는 겨울과 같은 시기가 되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것 중에 오염물질과 같은 것들이 기상현상에 의해서 멀리까지 이동을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생활하는 생활권역에 오랜 시간 머무느냐의 차이가 생깁니다. 여름엔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발생된 대기오염 물질들이 공기 중에서 토양으로 이동을 하는 현상들이 빨리 일어나지만 겨울엔 그런 일들이 덜 생긴다는 문제점이 생기고, 두 번째는 일사량의 차이가 생깁니다. 겨울엔 태양광 전량이 적기 때문에 오염 물질들이 멀리까지 도망가지 못하는 그러한 시기의 차이점이 생기고, 마지막 한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국외로부터 유입되는 먼지의 발생이 급격히 많이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특히나 우리는 중국과 인접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살고 있는데 중국으로부터 내려오는 바람대는 편서풍 계열의 바람대일 때 주로 많이 내려오는 바람대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 시기가 하필이면 12월부터 잉년 한 3월 정도까지가 가장 편서풍 계열의 바람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져서 중국으로부터 내려오는 바람대의 시간대가 겨울에 겹쳐지다 보니까 겨울에 많은 오염물질들이 만들어지고 기상현상에서 멀리 보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외로부터 유입되는 것까지가 같이 겹쳐지는 시기가 형성이 되어지다 보니까 겨울이 되어지면 항상 오염물질의 농도, 특히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는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로 접어드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기오염과 같은 행위의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들은 에너지 사용량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걱정을 하게 된 가장 대표적 원인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 사용된 에너지가 불완전전소되는 과정에서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 물질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것, 절약을 통해서 최소화시키는 것만이 이러한 것들의 근본적 원인을 줄이는 행위가 됩니다. 선진국인 독일이나 프랑스 등등의 국가들은 대부분 한겨울에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집 안에서도 양말을 신고 실내화를 신고 두꺼운 옷을 입고 생활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당연시 되어져 있는 반면에 우리는 한겨울에도 반팔 반바지에 한여름엔 긴 옷을 입고 이불을 덮고 생활하는 등등의 잘못된 행동들을 하고 있어서 자연에 순응하며 에너지에 대한 사용량을 최소화시키려는 노력들을 통해서 미세먼지나 대기오염 물질들에 대한 건강 피해를 줄이는 원인들을 우리 스스로가 자제함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건강 피해를 줄이는데 연계해서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